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기 명의로 된 집에서 쫓겨나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도 2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서요. 저는 68살 김옥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내는 곳은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외곽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0평짜리 고시원을 거쳐서 지금 이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죠. 제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무서운 욕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돈과 명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2살에 결혼해서 25세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돈을 많이 버는 편은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들 돌 때부터 저는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시장 한 구석에 3평짜리 좌판을 깔고 떡볶이랑 순대를 팔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떡을 썰고 어묵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서 떡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어요. 여름에는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국물 앞에 서 있었고요.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을 때 저는 가게를 열었어요. 명절에 갈 곳 없는 사람들 일하느라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이 제 가게로 왔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할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일했더니 가게가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근처 공장 노동자분들이 주로 오셨는데 그분들이 맛있다고 소문을 내주셨어요. 그러다가 학생들도 오고 직장인들도 오고 나중에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제 떡볶이의 비결은 육수였어요. 다른 집들은 인스턴트 육수를 쓰는데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무로 육수를 직접 끓였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가지만 그래야 맛이 깊었거든요. 손님들은 그 맛을 알아봐 주셨어요. 10년쯤 지나니까 돈이 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좌판을 접고 제대로 된 가게를 하나 냈어요. 20평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제 이름을 건 간판을 달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남편도 공장을 그만두고 저를 도와줬어요. 가게가 잘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후에 가게를 하나 더 냈습니다. 옆 동네에요. 그 가게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저는 직접 레시피를 만들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재료를 관리했어요. 4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저는 전국에 15개의 프랜차이즈 분식집을 가진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본점 외에 가맹점이 14개나 있었어요. 매달 가맹비랑 재료비로 들어오는 돈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본점에 나가서 직접 일했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도 시장에서 사 입었고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었으니까요. 모든 돈을 저축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요. 남편은 제가 4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심장이 너무 약해져 있었대요. 평생 무리하게 일하신 탓이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 모든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가게도 하기 싫고 돈도 벌기 싫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아들이었어요. 그때 아들이 20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엄마한테는 저 있잖아요. 제가 엄마 힘이 되어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아들이 있지. 이 아들 잘 키워서 좋은데 시집 보내고 편하게 살게 해줘야지. 그 생각으로 다시 가게에 나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제 아들 준영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어머니한테 대드는 법도 없었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를 치는 법도 없었죠. 학교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걱정도 없었어요. 저는 아들 용돈이랑 생활비만 대주면 됐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아서 저한테 꽃다발하고 케이크를 사왔던 게 기억나네요. 저는 그날 정말 기뻐서 울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상사들이 좋아했어요. 승진도 빨리 했고 35살에 부장까지 됐습니다. 월급도 꽤 받았어요. 저는 이제 아들이 장가만 가면 제 할 일은 다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32살 되던 해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는 강유정이라는 여자였는데 대형 법무법인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어요. 명함을 보니까 그럴듯한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하고 예뻤어요. 옷도 깔끔하게 잘 입었고요. 예의도 바른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준영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말도 잘했습니다.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제 가게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어주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까지 키우시다니. 저도 어머님 같은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뭔가 제 눈에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차갑다고 할까요? 웃을 때 눈이 안 웃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입으로는 웃는데 눈빛은 차갑고.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정이는 은근히 자기 자랑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자기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받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화 곳곳에 그런 내용이 스며 있었어요. 그리고 유정이는 제 가게에 대해서도 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하다고 했지만 어딘가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분식집이요? 아, 그럼 떡볶이 같은 거 파시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가게가 잘 되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하는 일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유정이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유정이는 서울에서 제일 비싼 호텔을 고집했어요. 거기서 해야 자기 친구들하고 회사 사람들 체면이 선다고요.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호텔은 예식비만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유정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 결혼은 평생에 한 번인데 제대로 해야죠. 저희 회사 사람들 다 초대할 거거든요.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도 유정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유정이 말이 맞아요. 평생에 한 번인데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동의했어요. 예식비도 제가 다 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정이가 제가 입고 갈 옷에 대해 트집을 잡은 거예요. 저는 예물 살 때 같이 산 정장을 입으려고 했는데 유정이가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 옷은 좀 그래요. 색깔도 촌스럽고 디자인도 옛날 스타일이에요. 저희 결혼식은 다들 명품 입고 오거든요. 어머님도 좀 더 세련된 옷 입으셔야 해요. 그래서 유정이가 직접 골라준 옷을 입었어요. 백화점에서 산 비싼 옷이었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안 어울렸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고른 옷이니까 참고 입었죠.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이 왔어요. 유정이 쪽 하객이 200명, 저희 쪽이 100명 정도였습니다. 유정이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은 정말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명품 옷에 명품 가방, 명품 구두까지. 그런데 저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유정이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했거든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어딘가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사돈 어른께서 분식집을 하신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장사로 돈 버시기 힘드실 텐데. 그 말투가 묘하게 비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이니까 참았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결혼 선물을 아들한테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에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준영아, 엄마가 너희 결혼 선물로 건물 하나를 사줄 거야. 아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있어. 그걸로 강남에 건물 하나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희한테 그걸 주려고 해. 그 건물 임대료로 평생 편하게 살아.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엄마가 쓰셔야죠.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엄마는 이미 충분히 벌었어. 가맹점들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엄마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그렇게 해서 저는 강남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괜찮은 물건이 있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임차인들도 안정적이고 시세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가격은 32억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딱 그 정도였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그 건물을 샀습니다.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했고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아들한테 건네줬을 때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효도할게요. 며느리 유정이도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평생 어머님 잘 모실게요. 어머님 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건물을 사준 후 저는 제 몫으로 작은 빌라 하나를 샀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가맹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하면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네 집에 갔어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줬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니까 집안일이 힘들 것 같아서요. 그리고 2년 후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최아준. 제 손주였어요. 손주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손주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 휴가 끝나고 회사에 복귀하면서 저한테 부탁했거든요. 어머님, 하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제일 안심이 되잖아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저는 매일 아들네 집에 가서 하준이를 돌봤어요. 밥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하준이는 정말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웃을 때마다 심장이 녹는 것 같았어요. 저를 보면 할미 할미 하면서 좋아했고요. 저는 하준이를 돌보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유정이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화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어요. 서울 외곽에 새로 지은 200평짜리 펜트하우스 분양 계약서였습니다. 며느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했어요. 200평짜리 펜트하우스예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최고급 인테리어에 개인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들이에요. 정말 좋은 동네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평이라니 임대료만으로 그런 집을 살 수 있나 싶었거든요. 아들이 받는 월급이랑 며느리 월급 합쳐봤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일 텐데 건물 임대료가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총 1,800 정도로는 200평 펜트하우스를 사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정아, 그 집값이 얼마나 되니?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0억이에요. 근처 시세가 평당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어머님이 주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50억 정도요. 그리고 저희가 모아둔 예금 10억을 보태서 샀어요. 물론 대출 이자는 저희가 갚을 거예요. 어머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준 건물에 50억씩이나 빚을 졌다니요. 그것도 제 동의도 없이 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정아, 그 건물 명의가 준영이 이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담보대출 받으려면 나한테도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그건 준영이 명의니까 준영이 도장만 찍으면 돼요. 어머님 동의는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준영이 소유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제가 준 건물인데 제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다니. 하지만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이었고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이 펜트하우스 명의를 어머님 이름으로 할까 해요. 증여세도 안 나오고 어머님 명의로 해놓으면 나중에 상속도 편하잖아요. 대신 저희가 대출금은 다 갚을게요. 한 달에 이자만 2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건 저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랑 같이 사세요. 어머님 방도 따로 드릴게요. 펜트하우스 사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유정이 말이 맞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빌라에서 사시는 거 제가 늘 마음 아팠어요. 이번 기회에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준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매일 할머니 볼 수 있잖아요. 손주 얘기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손주 하준이가 5살이었는데 정말 예쁘고 귀여운 아이였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봐주는 것만으로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같이 살면서 매일 손주를 볼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혼자 사시면 뭔가 있을 때 걱정되거든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제가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건강도 관리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엄마 혼자 사시면 아프기라도 하시면 어떡하나.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발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건물에 50억씩이나 빚을 진 것도 그렇고 며느리가 제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한 것도 그렇고. 하지만 아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손주도 매일 볼 수 있다는데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의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펜트하우스는 제 명의가 되었고 건물은 아들 명의로 남아 있었지만 50억의 대출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 관리는 며느리 유정이가 맡았고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고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어요. 한 달 뒤 저는 200평짜리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처음 그 집을 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평생 본 집 중에 가장 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홀만 10평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니까 천장이 굉장히 높고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거실만 60평이 넘었고 방이 5개나 있었습니다. 안방은 30평쯤 됐고 안방에 딸린 드레스룸과 화장실만 해도 10평은 됐어요. 주방은 호텔 주방처럼 넓고 최신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은 4개나 있었고 각각 다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베란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실에서 나가는 베란다만 20평은 됐고 거기에 야외 테이블이랑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밤에는 한강 야경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집안을 구석구석 보여줬어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이 펜트하우스는 2층에 딱 2집밖에 없어요. 옆집은 대기업 회장님이 사세요. 그만큼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저희만 쓰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살던 20평짜리 빌라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정받은 방은 그 중에서 가장 작고 구석진 방이었습니다. 5개 방 중에서 제일 작은 방이었어요. 한 5평 정도.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안 들었고 화장실도 제일 먼 곳에 있었어요. 거실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제 방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방이 제일 조용해서 어르신들이 쉬시기 좋아요. 햇빛도 안 들어와서 낮잠 주무시기도 좋고요. 그리고 거실이랑 멀어서 저희가 텔레비전 보거나 할 때도 안 시끄럽잖아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방이 5개나 있는데 굳이 제일 작고 구석진 방을 주다니. 하지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제 명의의 집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며느리가 고르고 꾸민 집이니까요.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방들은 화려한 가구며 장식품이며 가득한데 제 방만 텅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짐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손주 하준이와 매일 아침 얼굴을 보고 밥을 해주고 재워줄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200평짜리 집인데 제 방은 5평.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에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행복은 딱 2달만 지속됐습니다. 이사한 지 2달쯤 됐을 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걸어가면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오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슬리퍼 끄는 소리가 너무 커요. 조용히 좀 다니세요. 준영이가 자다가 깨잖아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겨울인데도요. 발이 시렸지만 참았어요. 아침에 거실로 나가면 며느리가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거실에는 아침 일찍 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거든요. 어머님 방에서 쉬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 9시까지는 제 방에만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밥을 하려고 주방에 가면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아침은 안 먹어요. 하준이는 유치원에서 먹고 저희는 회사에서 먹어요. 어머님 혼자 드실 거면 간단하게 드세요. 주방 너무 어지럽히지 마시고요. 청소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주방이 그렇게 넓은데 라면 하나 끓이는 게 왜 어지럽힌다는 건지. 하지만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저는 식빵이나 우유로 간단하게 때웠어요. 청소를 하려고 하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청소업체 불러요. 일주일에 2번씩 와요. 어머님이 하시면 오히려 더럽혀지니까 그냥 방에 계세요. 청소업체가 다 할 거예요. 빨래를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옷이랑 저희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돼요. 따로따로 빨아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빨래는 베란다 구석에 널어주세요. 저희 손님들이 보면 안 되니까요. 손님들이 볼까봐 제 빨래를 숨기라니요. 제가 뭐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베란다 제일 구석진 곳에 제 빨래를 널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제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가족이 아니라 불편한 동거인 정도로 대했어요. 아니, 동거인보다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말을 하면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유정이가 워낙 깔끔한 사람이라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같이 사는 거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유정이도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아들은 언제나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10명쯤 되는 여자들이 왔는데 다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구두에 명품 시계까지. 온몸이 명품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날 아침부터 저한테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 오니까 요리 좀 부탁드려요. 10명 정도 오는데 어머님 식당에서 쓰시던 그 큰 냄비 있잖아요. 그걸로 김치찌개 끓여주세요. 제 친구들한테 우리 시어머니가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 사장님이셨다고 자랑했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명의의 집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며느리 집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사온 재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할인하는 제일 싼 재료들이었어요. 김치도 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이었고 돼지고기도 냉동 삼겹살 중에서 제일 싼 거였어요. 두부도 유통기한이 며칠 안 남은 걸로 샀더라고요. 저는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유정아, 손님들 오시는데 좀 더 좋은 재료 쓰면 안 될까? 이건 너무 싼 거 아니니?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 요리 실력으로 커버되잖아요. 재료가 좀 별로여도 어머님이 만들면 맛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음식 맛을 그렇게 따지겠어요? 분위기 즐기러 오는 거지. 재료에 돈 쓸 필요 없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제가 평생 식당을 하면서 써온 큰 냄비로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만든 찌개를 친구들 앞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시어머니가 전국에 15개 분점 가진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셨대. 근데 이제 은퇴하셔서 우리랑 같이 사시면서 가끔 이렇게 요리를 해주셔.
완전 럭키하지. 우리 집에 전문 셰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친구들은 우아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너 완전 복 받았네. 시어머니가 요리도 잘하시고 집도 이렇게 크고. 나도 이런 시어머니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어디 계셔? 인사드리고 싶은데.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은 방에서 쉬고 계셔. 연세가 있으셔서 사람 많으면 피곤해 하시거든. 나중에 친구들 다 가고 나면 소개시켜 드릴게. 저는 주방 구석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를 만들어 놓고 손님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주방에 숨어 있는 꼴이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자랑거리로 쓰면서도 실제로는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이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역시 프로는 다르네. 유정아, 너 진짜 복 받았다. 이런 시어머니 어디서 구해? 며느리는 우쭐해하면서 대답했어요. 그치? 우리 시어머니 요리 실력 진짜 좋지? 나는 이제 집에서 파티할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부탁해. 밖에서 케이터링 시키는 것보다 훨씬 맛있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케이터링 대신 저를 쓴다고요? 저는 무료 요리사인가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한 달에 2~3번씩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요리를 해야 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파전, 온갖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절대 비싼 재료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대형마트에서 할인하는 재료, 유통기한 임박한 재료만 사왔어요. 고기도 제일 싼 것, 채소도 시들시들한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항의를 했어요. 유정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 친구들한테 대접하는 음식인데 이렇게 싼 재료만 쓰면 되겠니? 며느리가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 친구들은 음식 맛 따위는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집에 와서 인스타그램 사진 찍고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가는 거예요. 음식은 그냥 배경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에 돈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이 만든 음식 먹는 척하면서 친구들이 다 남겨요. 나중에 제가 치울 때 보면 반 이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에 돈 쓰는 게 아깝잖아요. 버릴 거 비싼 재료로 만들 필요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그렇게 생각한다니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친구들 올 때는 어머님 방에만 계세요. 나오시지 말고요. 제 친구들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알면 좀 그렇거든요.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리는 하라면서 모습은 보이지 말라니요. 저는 정말 유령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 친구들이 올 때마다 저는 제 방에 갇혀 있었어요. 요리만 해놓고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를 들으면서 제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손주 하준이 문제였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하준이가 제 방에 자주 놀러 왔어요. 할머니 하면서 따랐고 제가 해주는 밥도 잘 먹었습니다. 저는 하준이한테 멸치볶음이나 된장찌개 같은 걸 해줬어요. 하준이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어느 날 하준이가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밥이 제일 좋아요. 엄마가 사주는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는 하준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밥이 맛있어? 뭐가 제일 먹고 싶어? 하준이가 대답했어요. 멸치볶음이요. 그리고 계란말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거요.
저는 주방에 가서 멸치볶음이랑 계란말이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준이는 그걸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한 그릇 다 비우고 더 달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하준이한테 그런 거 먹이지 마세요. 하준이는 프리미엄 유아식만 먹어요. 멸치볶음이 나트륨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준이 신장에 안 좋아요. 계란말이도 콜레스테롤 많아서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라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유정아. 하준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먹고 싶다고 다 주면 어떡해요. 하준이는 아직 어려서 몸에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어머님이 조절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며느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가 할머니 방에만 가면 말이 이상해져요. 할머니가 사투리 쓰시잖아요. 하준이가 그거 배우면 어떡해요? 유치원에서 애들이 놀릴 텐데. 표준어를 써야 한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하준이 교육에 방해가 돼요. 하준이는 지금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 태권도 다 배우고 있어요. 스케줄이 빡빡하거든요. 할머니 방에서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하준이 할머니 방 출입 금지예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하준이가 제 방에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가 하준이를 보러 가려고 해도 며느리가 막았어요. 어머님, 하준이 지금 영어 공부 중이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와 계시거든요. 어머님, 하준이 피아노 연습해요. 조용히 해주세요. 집중해야 한다고요. 어머님, 하준이 숙제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하준이는 명품 유치원에 다녔고 집에 오면 전문 교사들이 와서 영어며 수학이며 피아노며 온갖 걸 가르쳤습니다. 하준이는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공부였습니다. 저는 하준이 방문 앞에서만 서성거렸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하준이 목소리를 듣는 게 전부였어요. 가끔 하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준아, 지금 쉬면 나중에 후회해. 친구들은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내가 뒤처지면 어떡해? 어느 날 저는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정아, 하준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 게 맞니? 좀 쉬게 해줘.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요즘 세상 모르세요. 하준이 유치원 친구들은 다 이렇게 공부해요. 아니, 하준이보다 더 많이 해요. 나중에 좋은 초등학교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어머님 시대랑 달라요. 지금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5살짜리 아이가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워낙 확고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준이의 5돌 생일이었어요. 며느리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을 전체 대관하고 유명한 이벤트 업체를 불렀어요. 초대장만 300장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 회사 사람들, 하준이 유치원 친구들과 학부모들까지 다 초대했어요. 초대장 디자인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금박으로 하준이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안에는 호텔 약도며 주차 안내며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초대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이 초대장 하나에 10,000원씩 들었어요. 300장이니까 300만 원이죠. 근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해요. 하준이 친구 엄마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초대장에만 300만 원이라니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준비를 했어요.
생일 파티 비용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호텔 대관료가 2천만 원, 케이터링 비용이 3천만 원, 이벤트 업체 비용이 500만 원, 케이크가 200만 원, 기념품이 1천만 원. 총 7천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유정아,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니? 5살 생일에 7천만 원씩이나 쓰는 게 맞니?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하준이 친구들 생일 파티 가보면 다들 이렇게 해요. 어떤 집은 억대씩 쓰기도 해요. 저희는 오히려 검소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저도 가는 줄 알았습니다.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가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도 옷을 준비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세탁소에 맡기고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생일 일주일 전쯤 며느리가 아들한테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하준이 생일 파티에는 못 오실 것 같아요. 유정이가 엄마 몸이 불편하시니까 오시지 말라고 하네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언제 몸이 불편했냐고 손주 생일에 할머니가 왜 빠지냐고 소리쳤어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유정이가 그러는데 엄마 옷차림이 파티 수준이랑 안 맞대요. 가는 사람들이 다 명품 입고 오는데 엄마가 평소에 입는 옷 입고 가시면 좀 그렇다고. 그리고 유정이 친정 어머님이 대표 할머니로 오시기로 했대요. 사진도 찍고 그래야 하는데 할머니가 둘이면 좀 애매하다고. 나중에 용돈 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손주인데 제가 명품 옷이 없다는 이유로 못 간다니요. 게다가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대표 할머니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들한테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한테 옷을 사주든지. 나도 명품 입고 가면 되잖아. 나도 백화점 가서 비싼 옷 사면 되잖아.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유정이가 엄마를 진짜 안 오셨으면 해요. 유정이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이 다 오는데 엄마가 오시면 유정이가 신경 쓰인대요. 엄마를 모시고 다녀야 하고 친구들한테 소개도 시켜야 하고 그러면 유정이가 파티를 못 즐긴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창피한 존재였습니다. 숨기고 싶은 시골 시어머니였어요. 명품 옷을 입어도 교양을 갖춰도 며느리는 절대 저를 사람들 앞에 내놓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는 아들한테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니? 내가 7천만 원짜리 파티 돈을 누가 댄 줄 아니? 내가 준 건물 임대료로 하는 거잖아. 그 파티에 정작 나는 못 간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준영이한테 준 거잖아요. 그건 이제 저희 돈이에요. 엄마 돈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변해버렸어요. 며느리 말이라면 뭐든지 옳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일 당일날 저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와 아들과 하준이는 호텔로 갔어요. 저한테는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며느리 사회관계망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설치된 거대한 풍선 아치. 하준이 이름이 금색 글씨로 새겨진 대형 현수막. 3단 케이크. 캐릭터 인형탈을 쓴 공연자들. 마술사. 악단. 그리고 한가운데 앉아있는 하준이와 그 옆에 앉은 며느리 친정어머니.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하준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왕관을 쓴 하준이가 케이크 촛불을 끄는 사진. 하준이가 선물을 뜯는 사진. 하준이가 친구들과 노는 사진. 모든 사진에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하준이 5살 축하해요. 사랑하는 할머니와 함께 최고의 하루를 보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32억을 들여서 산 건물의 돈으로 치러지는 파티인데 정작 친할머니인 저는 초대도 못 받았어요. 대신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할머니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펜트하우스를 돌아다녔습니다. 200평이나 되는 거대한 집. 하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공간은 5평짜리 방 하나뿐이었어요. 화려한 거실, 넓은 주방, 고급스러운 안방. 모두 며느리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안방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30평이나 되는 넓은 방. 킹사이즈 침대. 거대한 옷장. 명품 가방들이 진열된 선반. 화장대 위에 놓인 비싼 화장품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5평.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니, 울다가 웃다가 했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나 싶었거든요. 40년을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아들 집을 사줬는데 정작 저는 손주 생일에도 못 가는 신세가 됐다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를 내놓았어요. 제 명의의 집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좋은 집을 왜 파세요? 위치도 좋고 시세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요. 빨리 팔아주세요. 최고가예요. 금매는 아니지만 좋은 가격이면 바로 팔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물건이면 금방 나갈 겁니다. 기다리세요. 200평짜리 펜트하우스는 나온 지 사흘 만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3억이나 높은 가격이에요. 매수자는 강남에서 병원을 하는 의사였는데 급하게 집이 필요했대요. 이사를 빨리 와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금도 현금으로 바로 쳤어요. 저는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 6억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직접 말할게요.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 달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서울역 근처에 10평짜리 고시원을 계약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었어요. 200평 펜트하우스에서 10평 고시원으로 간다니 스스로도 웃겼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짐도 미리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리고 제가 평생 쓰던 냄비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건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필요 없었으니까요. 잔금을 받는 날 저는 은행에 가서 57억이 넘는 돈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펜트하우스를 60억에 팔았으니까요. 그 중에서 아들 건물에 걸린 대출금 50억을 바로 갚았어요. 그러니까 제 통장에는 약 2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세금이며 비용이며 빼고 나니까 순수하게 23억 정도 남았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퇴근길에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 큰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매 완료. 새 주인 입주 예정. 한 달 내로 퇴거 바람. 며느리는 너클 잃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짐은 이미 다 쌌고 고시원 열쇠는 제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 집을 왜 파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었어. 내 명예, 내 소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며느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이 집 대출금은요? 50억이에요. 어떻게 갚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건물에 걸린 대출 50억은 오늘 오후에 다 갚았다. 이제 그 건물은 완전히 내 남편 명이야. 빚 없이 깨끗해. 내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며느리가 잠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건물 임대료는 이제 한 푼도 못 받아. 내가 오늘 오전에 그 건물도 팔았거든. 새 주인한테 넘어가. 계약금 받아서 대출 갚은 거야. 그 돈 15억으로 나는 작은 오피스텔 하나 살 거야. 그리고 남은 돈 20억 정도는 내가 쓸 거고.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건물 임대료로 한 달에 800씩 받았는데 그 돈 없으면 저희 생활이 어떻게 돼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남편 월급이랑 내 월급 합치면 한 달에 1,000 정도 되지 않니? 그걸로 살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 왜 너희만 못 살겠니?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건물만이라도 돌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계약했어. 취소할 수 없어.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나를 손주 생일 파티에도 못 오게 한 사람이 가족이라고. 나를 하인처럼 부려먹고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친구들한테는 숨기던 사람이 가족이라고.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늦었어. 나는 내 하준이 생일 파티에도 못 갔잖아. 내가 명품 옷이 없어서 너희 파티 수준에 안 맞아서. 그런 며느리한테 내가 왜 재산을 물려줘야 하니?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붙은 딱지를 보고 놀란 얼굴로 거실로 뛰어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들에게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정리했다. 너희 건물 빚은 갚아줬으니 이제 그 건물은 내 거야. 하지만 건물은 팔렸고 임대료는 이제 없어. 그리고 이 집도 팔렸어. 한 달 후에 나가야 해.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들 생일에 내 엄마를 부르지 않은 게 잘못이야. 내 아내가 나를 하인처럼 대할 때 한마디도 못한 게 잘못이고, 너는 내 아내 눈치만 보고 살았어. 그게 잘못이지.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미안하지만 기회는 없어. 나는 이제 너희랑 안 살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고.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넌 내 손주 생일에 나를 못 오게 했어. 그것도 내가 명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재산을 줘야 하니? 그리고 넌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친구들한테는 숨기고 요리만 시키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해?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10평짜리 좁은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200평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너무 독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당한 모욕과 무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에 10통씩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100통 넘게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관리인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아드님이 오셨는데 만나실 거예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만난다고 전해주세요. 아들은 고시원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아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5시간을 기다렸어요. 비까지 왔는데도 우산도 안 쓰고 서 있더라고요. 관리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드님이 비 맞으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안 만나실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만난다고 하세요. 결국 아들은 그날도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며느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긴 편지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겠는지 10장이 넘게 썼더라고요. 편지를 읽어보니 며느리는 정말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까 진심이 아니었어요. 편지 곳곳에서 느껴지는 건 반성이 아니라 돈에 대한 미련이었거든요. 임대료가 없어져서 얼마나 힘든지, 좋은 집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정작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어요. 손주 생일에 저를 못 오게 한 것, 방구석에 처박아 놓은 것, 친구들한테 숨긴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한두 줄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체면과 돈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손주 하준이가 서 있었어요. 하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하준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준아, 내가 어떻게 여길 찾아왔니?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핸드폰 봤어요. 할머니 주소 적혀 있었어요. 엄마 몰래 나왔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혼자 택시를 타고 왔다니요. 하준이한테 물었어요. 택시비는?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제 돼지 저금통에 넣어준 돈 있었어요. 그걸로 냈어요. 저는 하준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 혼자 택시를 타고 왔다니요. 저는 하준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고시원 공용 주방에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멸치볶음을 해줬어요. 하준이는 그걸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요리가 제일 좋아요. 엄마가 시키는 프리미엄 유아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할머니 밥이 최고예요. 저는 하준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하준아, 엄마 아빠는 요즘 어때? 하준이가 슬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맨날 싸워요. 엄마가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아빠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엄마가 맨날 화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욕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래요. 할머니가 저희한테 너무 심하게 했대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손주한테까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니요. 하지만 하준이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는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잖아요.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하래요. 영어, 수학, 피아노. 저 이제 공부하기 싫어요. 할머니랑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하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하준아, 할머니도 너 보고 싶었어. 자주 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 자주 올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준이 데리러 오라고요. 아들이 황급히 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하준이는 앞으로도 나한테 보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하준이가 보고 싶어. 하준이만은 나한테 와야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하준이 보낼게요. 그날 이후로 하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고시원으로 왔습니다. 며느리 몰래요. 아들이 데려다 주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나름대로 양심이 있었나 봅니다. 하준이가 올 때마다 저는 밥을 해줬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하준이는 그걸 정말 행복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저는 하준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할머니 역할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저는 하준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살짜리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요? 내 엄마가 할머니를 무시해서 나왔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할머니만의 집이 필요했어. 그래서 나왔어. 하지만 하준이는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올 수 있어. 할머니는 항상 하준이를 기다릴게.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 자주 올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하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도 하준이 사랑해. 지금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20억 중에서 10억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샀어요. 25평짜리 새 아파트였습니다. 펜트하우스보다는 작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거실도 있고 방도 2개나 있고 주방도 넓었습니다. 하준이 방도 따로 만들었어요. 하준이가 올 때마다 그 방에서 자고 갈 수 있게요. 하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희 집에서 자고 갑니다. 며느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들이 하준이를 데리고 나간다고 하면 며느리는 그냥 놔두나 봅니다. 하준이는 제 집에 오면 정말 행복해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아요. 저랑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요. 제가 해주는 밥도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어느 날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랑 살래요.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준아. 할머니도 그러고 싶구나. 그리고 남은 10억은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 돈으로 생활하고 하준이한테 용돈도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들은 아직도 가끔 전화를 합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짧게 대답하고 끊어요. 알았다, 잘 살아라. 하준이만 잘 보내라. 며느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절대 마음을 돌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나 봅니다. 아들한테 들으니까 며느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요. 30평짜리. 200평에서 30평으로. 엄청난 다운그레이드죠.
그리고 며느리는 명품도 못 사고 친구들 모임도 못 나간대요. 돈이 없으니까요. 건물 임대료로 한 달에 800씩 받던 게 없어지니까 생활이 힘들어진 거죠. 자업자득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독했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후회는 없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서 제가 손님 취급도 못 받고 하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 손주 생일에도 못 갔어요. 명품 옷이 없다는 이유로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왜 재산을 물려줘야 하나요? 며느리는 아마 지금도 제가 나쁜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제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제가 보고 싶은 손주를 마음껏 보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제 재산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돈은 명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 명의였기 때문에 제가 제 뜻대로 할 수 있었어요. 만약 아들 명의로 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며느리한테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손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사랑은 명품이나 비싼 교육이 아닙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따뜻한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하준이는 200평 펜트하우스보다 제 25평 아파트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할머니가 자기만 봐주니까요.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냥 행복하게 놀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비록 가족과는 떨어져 살지만 제 자존심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진짜 저를 사랑하는 손주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독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 한 걸까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대했는데 제가 참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한 것처럼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맞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